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올 3분기 기업 특성별 무역 통계 결과 전체 수출액은 1,850억 달러로 전년도 같은 분기 대비 6.5% 증가했습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1,223억 달러로 5.1% 증가했습니다. 대기업은 원자재와 소비재 수출은 감소했지만 IT 부문 등 자본재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중견기업 수출액은 7% 증가한 323억 달러를 기록했고 중소기업은 298억 달러로 11.9% 증가했습니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자본재와 소비재, 원자재의 수출 강세를 보였습니다. 올 3분기 수입액 역시 1,624억 달러로 전년 같은 분기 대비 1.5% 늘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949억 달러로 0.9% 감소했지만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입액은 각각 4.6%, 8.5% 증가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대기업의 IT 제품 등 자본재와 소비재 수입은 늘었지만 광산물과 화학공업 제품 등의 원자재 수입이 줄어 대기업 전체 수입액이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업별 수출액은 전년도 같은 분기 대비 광제조업이 8% 증가하며 1,59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전기전자 수출액은 15% 늘어난 842억 달러를 기록했고 운송장비 역시 328억 달러로 9.3% 증가했습니다. 도소매업의 수출액은 190억 달러로 3.2% 줄었고 기타 산업은 62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어려운 시기였음에도 수출이 증가세를 지속하는 등 우리 기업들이 불굴의 저력으로 선방해 주면서 이 기회를 통해 감사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출 기업 수는 69,808개로 전년 대비 4.5% 증가했고 수익 기업은 159,737개로 5.1% 늘었습니다. 수출액 상위 100대 기업의 무역 집중도는 67.6%로 전년도 같은 분기 대비 0.2%포인트 줄었습니다. 중국은 지난달 14일 마스가 프로젝트의 상징인 한화 필리조선소 등 하나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중국 기업과 거래를 금지하는 제재 목록에 올렸습니다. 중국 해운물류조선업을 겨냥한 미국 무역대표부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협력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당시 미국이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근거로 중국 선박에 대해 입항 수수료를 징수하기 시작했다며 미국의 조사를 도운 외국 기업도 보복 대상이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상황은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반전됐습니다. 미중 정상은 무역전쟁 확전 자제에 합의했습니다. 지난 1일 경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하나오션 제재 문제를 두고 생산적 논의를 하며 문제 해결에 공감했습니다. 한중 관계 발전의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양국 정부 간 정치적 신뢰를 확보하고 민간 차원에서도 우회적 신뢰 축적을 병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중국은 하나오션의 미국 자회사 제재를 향후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10일부터 중국 해사물류 조선업에 대한 조치를 1년 중단했다며 이날부터 하나오션의 미국 소재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를 1년 동안 유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나오션은 중국 정부의 결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유예 조치를 계기로 중국 측 사업 파트너들과의 관계가 더욱 발전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00억 원이 넘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의 집. 국세 청구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수색반이 들이닥칩니다. 선반에 수십 개의 종이 상자가 빼곡히 쌓여 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고가의 명품 가방이 들어있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운 명품 가방은 무려 60점에 달합니다. 체납자의 집안 곳곳에서 발견된 미술품과 순금까지 합쳐 모두 9억 원어치가 압류됐습니다. 종합소득세 수억 원을 납부하지 않은 또 다른 체납자. 금고를 열자 현금과 고가의 시계가 나옵니다. 체납자의 태도를 수상하게 여긴 합동수색반이 외부 CCTV를 확인해보니 체납자의 배우자가 여행 가방을 끌고 나온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차량에서 발견된 여행 가방에선 수억 원에 달하는 현금 따발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같은 고액 상습 체납자 18명을 대상으로 국세청이 지자체와 함께 단속을 진행해 모두 18억 원을 압류했습니다.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 생활하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 관계기관과 과세정보 공유 및 합동수색 등 공동 대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이달부터 고액 체납자 추적 특별 기동반을 출범시켜 은닉 재산 수색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또 내년에는 국세 체납 관리단을 발족해 악의적 체납자는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교육부는 AI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과정을 재구성, AI 교육 시간을 확대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AI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초중등 교육과정의 개정도 추진합니다. AI 중점학교의 단계적 확대 방안도 밝혔습니다. 현재 전국 730개교에서 2028년에는 2,000개교까지 확대합니다. AI 관련 인재 육성을 위한 특화교육과정 지원은 14개교에서 27개교로 확대합니다. 이와 함께 AI, 소프트웨어 분야 마이스터고 신규 지정을 추진하고 전공 과목의 AI 활용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AI 핵심 인재 조기 양성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AI 인재가 20대 초중반에 산업, 연구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학석박 패스트트랙을 신설합니다. 통상 AI 인재가 박사과정까지 마치는 데는 8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패스트트랙에 참여할 경우 이 기간이 5년 6개월로 단축됩니다. 과학고 조기 졸업 등 영재교육 시스템과 연계하면 고등학교 입학 후 7년 6개월 만에 박사과정까지 이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수 인재가 진로 고민 없이 학업에 몰두할 수 있도록 성장 지원 사업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우수한 이공계 학부생 400명을 선발하고 연간 2천만 원 수준의 학업 장려금을 지원하며 우수한 교수님들의 밀착 지원을 받으면서 학부 단계에서부터 주요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AI 융합인재 양성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AI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초중등 단계부터 과학과 기술, 예술, 공학 등이 융합된 스팀 교육을 확대합니다. 대학이 2차 전지, 바이오 등 첨단 분야와 인공지능을 연계한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도록 AX 부트캠프 사업을 도입합니다. 대학별로 강점 분야와 인공지능을 결합해 융합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예산도 지원합니다. 두뇌 한국 21 사업 안에 블록 펀딩 방식의 예산 지원을 신설해서 2026년 3개의 연구단을 선정하겠습니다. AI 발전으로 수도권과 지역 간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막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내년 33개교에 300억 원을 지원하는 등 지방대학 육성과 연계해 거점 공립대를 AI 거점대학으로 키웁니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른바 2035 NDC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3%를 최소로 하고 61%를 최대로 하는 감축을 제안드렸습니다. 이번 감축 목표는 단순 수치가 아니라 우리의 탈탄소 전환을 가속화하는 목표이자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성장 지표가 될 것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과 산업계 현실, 미래세대 부담 등을 함께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단일 수치가 아닌 범위 형태로 감축 목표를 수립해 기술 발전 속도와 산업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문별로는 전력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2018년 대비 68.8%에서 75.3% 줄이고 수송은 전기 수소차의 보급 확대 등을 통해 60% 이상 감축합니다.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산업부문은 24.3% 이상의 감축 목표를 세우고 정부가 기술 개발과 금융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전환 과정에서 석탄 발전소와 내연 자동차, 정비업체 등 연관 산업이 어려움 없이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정의로운 전환 지원 체계도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4차 계획기간 국가배출권 할당 계획안도 의결됐습니다. 4차 계획기간 동안 온실가스 배출 허용 총량은 2030 NDC와 3기 잉여 배출권 상황을 고려해 합계 25억 3,730만 톤으로 설정됐습니다. 아울러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2030년 50%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고 유상할당에 따라 증가된 수익금 전액을 기업의 탈탄소 전환에 지원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결정을 11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한 뒤 브라질 벨랭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총회에서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독과점 환경 속에서 높은 이윤을 거두는 고속도로 휴게소 업체. 대통령실이 이를 지적하며 휴게소 운영 구조 개선을 추진합니다.
이들 업체가 평균 40%의 수수료를 받는가 하면 도로공사 퇴직자가 휴게소 운영에 개입하는 이른바 전관 예우 사례도 확인됐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자산을 사유화하는 과정에서의 독과점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국민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해왔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도로공사 산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직영 휴게소 확대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강 실장은 고속도로 휴게소가 K 관광 상품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적자가 이어지는 지방공항 문제도 언급됐습니다. 강 실장은 전국 14개 지방공항 중 9개 공항이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를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며 무분별한 지방공항 추진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 지방정부는 공항 개설로 인한 혜택을 누리면서 건설이나 운영 과정의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공항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비용 분담 문제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강 실장은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제안된 정책 가운데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예산 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건 조속히 수용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정부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기초자료를 활용하는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우리나라 성인 3명 중 1명이 비만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10년 전인 26.3%에서 30.8%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남성 비만율의 경우 여성보다 1.8배 높았는데 남성 중에선 30대와 40대, 여성은 60대와 70대에서 비만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남과 제주가 36.8%로 비만율이 가장 높았고 세종시가 29.1%로 가장 낮았습니다. 시군구 단위로 보면 충북 단양군과 강원 철원군이 가장 높았고 경기 과천시와 대전 서구가 가장 낮았습니다. 시군구 단위로 보면 충북 단양군과 강원 철원군이 가장 높았고 경기 과천시와 대전 서구가 가장 낮았습니다.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당국은 연령이 하나의 큰 요인이며 건강생활 실천율이 낮거나 음주율이 높은 경우 비만이 증가하는 걸로 분석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비만 과체중 인구 비율은 OECD 평균보단 낮지만 서구화된 식단 등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만은 체중 증가를 넘어 근골격계 질환과 대장암 등 암 발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꾸준한 체중 감량과 생활 습관 개선이 비만으로 인한 질병 위험을 줄이는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체중의 5에서 10%만 줄여도 혈당과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고 염증 반응과 호르몬 불균형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질병청은 비만 치료제 의존을 경계하면서 건강한 생활 습관 유지와 운동을 가장 중요한 비만 관리 전략으로 제시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 유지와 규칙적 운동이 핵심으로 일주일에 30분 이상 30분씩 5회 이상의 중강도 운동 또는 일주일에 2번 이상의 고강도 신체 활동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식이 조절과 운동을 병행하지 않고 체중을 감량할 경우 영양결핍과 근육량 감소, 골밀도 감소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 A씨는 구인 게시판에서 아르바이트 모집에 지원했습니다. 채용을 위해서는 전용 사이트로 신청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 A씨는 해당 사이트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사이트는 가짜였고 이후 웬 소개팅 앱에 가입됐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A씨의 개인정보로 소개팅 앱 가계정을 만들어 로맨스 스캠 등 범죄에 악용하려던 겁니다. 이처럼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구인 광고를 미끼로 개인 정보를 탈취해 범죄에 악용하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온라인 피해 상담센터에 접수된 관련 상담은 모두 178건. 이 가운데 이용자 162명은 소개팅 앱에 무단 가입된 사실을 난 뒤 상담을 통해 탈퇴를 진행했습니다. 이외에도 SNS를 통해 홍보 용도 등을 빌미로 중고거래 계정을 빌려 사기에 악용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계정 도용과 관련한 피해를 막으려면 먼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경우 등록된 사업자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이트 내 사업자 인증 완료란에 게시된 사업자 등록 번호와 상호 등을 확인한 후 홈택스 또는 공정인 우리집에 정식 등록된 사업자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365센터는 앞으로도 새롭게 발생하는 피해 사례에 대해 365센터를 통해서 신속하게 상담 안내 및 지원을 하고 피해 수법 그리고 예방법 및 대처 방안 등을 필히 안내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외부 사이트 가입을 요구하면 사기를 의심해봐야 하고 무단 가입 등 개인정보 악용이 우려될 경우 즉시 경찰에 알려야 합니다. 또 이용자는 SNS 등 온라인상에서 중고거래 플랫폼 계정을 빌려달라는 게시글에 주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68만 7천 명입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 늘면서 2개월 연속 19만 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다만 업종 간 온도차는 커졌습니다. 내수 개선에 영향을 받은 서비스업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하고 있으나 업황부진으로 제조업과 건설업 감소는 지속되고 있어서 서비스업 가입자 수는 1,094만 7천 명으로 22만 7천 명 증가했습니다. 보건복지업과 숙박음식업에서 늘었고 도소매업의 경우 감소폭이 줄었습니다. 제조업 가입자 수는 384만 4천 명으로 1만 4천 명 줄어드는 등 5개월 연속 감소세 보였습니다. 특히 금속가공, 기계장비 제조업의 감소폭이 늘었고 자동차 제조업 증가폭은 둔화됐습니다. 반면 반도체와 전자부품 제조업 가입자 수는 각각 4,100명, 2,600명 늘었습니다. 건설업 가입자는 74만 7천 명입니다. 전년 동기보다 17,000명 줄어들며 27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고용서비스 통합 플랫폼 고용24를 이용한 10월 신규 구인 인원은 14만 2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9.2% 감소했습니다. 신규 구직 인원은 33만 5천 명으로 6.6% 줄었습니다. 구직자 1인당 일자리 개수를 뜻하는 구인 배수는 0.42로 나타났습니다. 10월 기준으로 1998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바닷속 경주로 불리는 충남 태안 마도해역. 물살이 빠르고 암초가 많아 고려부터 조선시대까지 세곡을 나르던 조운선이 가장 많이 침몰했습니다. 지금까지 태안 앞바다에서 발견된 고선박은 태안선과 마도 1호선부터 4호선까지 모두 5척. 여기에 수백 년 전 가라앉은 것으로 추정되는 난파선 흔적이 10년 만에 새롭게 발견됐습니다. 청자다발 두 묶음과 나무로 만들어진 닷돌 등 과거의 이야기가 담긴 타임캡슐이 무트로 나왔습니다. 국립해양연구소는 유물 구성과 양상이 마도 1, 2호선과 비슷해 새로운 5호선이 잠들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삿간 모양의 청자와 거기에 찍힌 문양 등을 봤을 때 1150년에서 1175년 사이 침몰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태껏 태안 해역에서 발굴된 고선박 중 가장 오래된 겁니다. 12세기대의 배가 여러 척이 발견되기는 했지만 그 또 블랭크 하나를 좀 메꿀 수 있는 우리 해양사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연구소는 내년 마도 5호선으로 추정되는 이 난파선 발굴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연구소는 한편 지난 2015년 발굴했던 마도 4호선을 10년 만에 인양했습니다. 나주 광흥창이라고 출발지와 목적지가 적힌 목간이 현존하는 유일한 조선시대 선박임을 보여줍니다. 연구소는 인양한 선체를 태안 보존센터로 옮겨 마도 4호선의 진짜 이름을 찾는 연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적외선 촬영이라든지 선체에 대한 그런 걸 통해서 만약에 조선시대 때 실제 마도 4호선에 붙였던 어떤 선박 명칭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확인이 되면 굉장히 선박학적으로 의미 있는 발견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도 4호선은 앞으로 15년에 걸친 탈염과 건조, 보존 처리 등 과정을 거쳐 복원된 모습으로 공개됩니다. 울산 화력발전소 사고 현장에서 추가 붕괴 위험이 큰 보일러 타워 2기를 해체하기 위한 발파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사고 건물 양옆에 위치한 보일러 타워 4, 6호기의 사전 취약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계측 결과 기울어진 각도가 허용 범위 내로 측정돼 계획된 작업을 정상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발파 시점은 확정되는 대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발파 지점 반경 300m를 안전구역으로 설정하고 통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22일까지 동절기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전국 19,000여 개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강설에 대비한 콘크리트 시공 관리 적정성과 일평균 기온 4도 이하일 때 콘크리트 기온 보정 여부, 폭설, 강풍에 대비한 안전시설물 관리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점검에는 국토부 등 12개 기관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고 고용노동부와의 합동 점검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부실 시공과 안전 품질 관리 미흡 등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벌점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행정서비스 복구율이 97%를 넘어섰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오후 5시 기준 전체 709개 중 689개 시스템을 복구해 복구율 97.2%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등급별로는 1등급 시스템은 100%, 2등급 95.6%, 3등급 96.2%, 4등급은 96.8%가 정상화됐습니다.